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실적 장세는 주가 상승의 시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를 모집합니다. 지금 부동산 강의는 모집이 끝났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주식 강의 모집을 하니 지금 링크를 이 동영상 밑에 걸어놨으니까 동영상 밑에 클릭을 하셔서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든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든 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소비 호조에도 금리 상승 부담 주가 달러 혼조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8%, S&P 500 지수는 0.0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29%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워렌 버핏 타임 때문에 하락했고 페이스북,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호주의 셀스를 인수하면서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실적 장세는 주가 상승의 시기다. 미 상무부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5.3% 급증했다고 발표했다라고 했죠. 어제는 이제 금리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나스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을 터치를 했고 소매 판매도 5.3%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렇게 크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인플레 우려로 뉴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유가마저 올라가자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도 있었는데요. 사우디가 4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증산 추진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고요. 사우디가 추가 감산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 선을 넘는 등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는 사우디의 증산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뭐 60불 정도, 59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61불까지 올라가긴 했는데요. 사우디가 증산에 나선 것은 일단은 60불을 넘어서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셰일가스가 바이든 정부의 정부 토지 구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셰일가스가 이런 경제성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이 증산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사우디의 조절로 60불 선에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라가미 구니오의 4개 장세를 보면 뭐 지금은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의 특징이 뭐냐? 이게 금리 상승하고요, 실적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연준이 금리 상승은 멀었으나 시장 금리인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S&P 500 지수의 80% 이상이 미국 주식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좋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이긴 하나 그것은 작년 대비 얼마 안 오른 사상 최고치입니다. 즉 작년을 거의 쉬었다는 얘기죠. 뭐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지만 S&P 500이라든가 다우는 거의 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이제 풀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3조 5천억 달러가 풀렸는데요. 이미 1년 만에 2조 9천억 달러가 작년에 풀렸고요. 이제 추가로 1조 9천억 달러가 풀려서 역대 최고치 달러가 풀릴 예정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그것도 2008년도에는 10년에 걸쳐서 풀렸는데요. 지금은 아주 단기간인 1년 만에 4조 8천억 달러가 풀릴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 돈을 시장에서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금은 더 이상 오르질 않고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사서.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최소 1년간은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실적 장세는 제가 보기엔 1년이 아니라 뭐 2023년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는 2023년까지는 실적 장세가 간다고 본다면 한 최소 2년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실적 장세로 보면 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어제는 이제 워렌 버핏 타임이었습니다. 애플을 매도한
워렌 버핏 대신 무슨 종목을 샀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시어 해서웨이가 작년 4분기에 애플 주식을 일부 처분한 대신 버라이즌과 쉐브론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비중을 48%에서 43%로 5% 줄였습니다. 대신에 버라이즌과 쉐브론의 주식을 샀다고 신고를 했죠. 따라서 애플은 어제 금리가 1.3% 찍고 지금 1.277%로 내리는 와중에도 1.76% 하락했습니다. 뭐 장중에는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한 거죠. 그러나 버라이즌과 쉐브론은 각각 5.24%,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존스가 오른 것이죠. 왜냐하면 버라이즌하고 쉐브론이 쉐브론에 이제 들어 있으니까 저희 다우존스 지수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다우존스가 올랐고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 나스닥이 오르고 가치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 말이죠. 예, 그래서 주가는 시시때때로 변동을 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다만 애플은 고점 대비 10%에 도달을 하면 마이너스 10%에 도달하면 20% 매도 후 나스닥 ETF 나스닥 100인 ETF 종목명 QQQ를 사야 합니다. 그 애플 데스밸리 관련 2012년 마이너스 45건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글의 핵심은 뭐냐? 이게 마이너스 3% 뜨지 않고 애플이 고점 대비 10%씩 빠지면 10% 빠질 때마다 애플 총자산의 20%씩을 팔고 QQQ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애플만 45% 빠진 일이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1등이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애플만 2012년도에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10% 정도 빠졌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QQQ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 빠질 때마다 애플의 20%를 줄이고 QQQ를 사고 그 다음에 10%가 또 빠지면 또 이제 그 20%를 또 팔면서 QQQ를 사는 뭐 그런 식의 이제 투자 전략을 해야 되고, 만약 QQQ를 샀다가 애플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20%의 QQQ를 팔고 애플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전고점 돌파했을 때는 다시 이제 애플로 갈아타는 거죠. 애플의 전고점은 2021년 1월 26일 143.16달러가 이제 전고점입니다. 따라서 종가가 마이너스 10%가 되는 128.844, 지금이 이제 130달러 좀 넘죠.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에요. 이하가 되면 위와 같이 애플의 비중을 20% 줄이고 QQQ는 그 티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명이 이제 QQQ고요. QQQ를 치면 나옵니다. 애플은 APL. 네, 애플의 티커가 AAPL이죠. 그런 것처럼 QQQ는 나스닥 100 ETF의 이제 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명에다가 QQQ를 치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실적 장세는 오르는 주가가 오르는 이제 장세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 한 매뉴얼은 무할 홀딩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애플이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전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비중 20%는 QQQ로 갈아타는 것이 매뉴얼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안 되는 이유. 스타트업 대표 아닌 직원도 대학 창업 휴학길 열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창업 휴학 제도가 기업 대표에게만 적용돼 대학생 창업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예, 대표가 아닌 스타트업 직원은 휴학을 이제 장기간 했을 때는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의 성문법을 따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법은 영미법 체계인 불문법을 따릅니다. 성문법하고 불문법의 차이가 뭐냐? 성문법은 법조항에 있는 것만 되고요. 그리고 법조항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불문법 같은 경우는 없는 모든 것은 다 되고 법에 있는 것만 안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 불문법이 좀 더 개방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이 되고요. 미국은 아무 곳에서나 유턴이 되는데 만약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유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차이는 한국에서 새로운 분야의 창조적 파기를 하러 들어가는 스타트업에게는 아주 쥐약인 법률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을 할 때 크게 부딪히는데요. 송금 앱인 토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 법률이 없어서 사업을 접고 1년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그 일이 생겼을까? 이게 바로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책임질 부서가 없고요. 나서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는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면서 입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마침 이제 토스는 이때가 이제 핀테크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을 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정이 까다로운 것이 의료 분야 스타트업인데요. 이 의료 분야 스타트업은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대조업만 발달을 하고 스타트업은 잘 안 될까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기업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153억 달러의 모빌아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급도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이스라엘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 개발 업체인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 하나로 17조에 인수를 했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배민이 한 4조 그리고 하이퍼 커넥트라고 그 데이팅 앱이 한 2조 대박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정도 대박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되고 왜 한국이 안 되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사업을 시작할 때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한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 서울에 어떤 스타트업이 있는지 영문 홈페이지 등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영문 홈페이지뿐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주 상세한 정보를 실리콘밸리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실리콘밸리에서 애플이 VR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VR의 신기술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이제 찾는다고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은 이런 정보가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실리콘밸리에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이런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스타트업을 찾을 수가 없고 일단 이스라엘부터 뒤져서 관련 기업이 있으면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서울에다가 스타트업 캠퍼스를 만든 이유가 한국의 이런 그 실리콘밸리에 관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제 뒤지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서 창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만드는 것도 세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뭐 국내 내수 중심의 스타트업을 많이 하고 있죠. 둘째는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의 차이입니다. 대리 과장 부장님이 사라진다. SK 이노베이션 직급 파괴 실험한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 유통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임원 이하 일반 직원에게 단일 직급 체계를 도입한다. 그래서 사원, 대리, 부장, 과장 뭐 이런 직급을 없애고 PM 직급으로 통일한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직급 없애고 단일 직급 하나 만들든지 하나의 공공 과장님에서 이제 과장을 빼고 모모님 하고 이제 부르든지 뭐 이런 직급을 없애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기업의 체계에서 위계와 역할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단지 직급만 없앤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그래픽을 하는 게임 회사에서 게임 그래픽을 하는 디자이너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갈 캐릭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계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장이 와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죠.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캐릭터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그 옷을 뭐 바꿔라, 뭐 칼이 이게 뭐냐 등등으로 일일이 이제 디자이너의 그림에 참견을 하는 것이죠. 뭐 디자이너뿐입니까? 이게 뭐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관여를 하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림을 사장이 말하는 대로 수정작업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위계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장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은 아랫사람들이 부장, 차장, 대리, 사원 모두가 이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장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의 조직에서는 게임을 출시한 이후 게임이 망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장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총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가 디자인, 기획, 프로그램 다 챙겨내놓고 그 다음에 게임 출시한 다음에 망했으면 사장은 팀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위계 조직이 이런 창조적인 기업들의 그 조직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위계 조직은 어디에 딱 맞는가? 이게 이제 바로 제조업이 딱 맞는 조직입니다. 그것도 7, 8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에 선진국 따라잡기를 할 때 맞는 모델이라는 거죠. 즉 롤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워크맨을 베껴서 제2의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만들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1등이 된 다음에는 롤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조직은 빠르게 추격을 하는 데는 좋으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직군에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그 직장이 위계 조직인 한국은 제조업이 맞고요. 제조업은 인건비가 높으면 쥐약이니까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극에 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할 조직이 뭐냐? 만약에 게임 회사에서 게임 디자이너가 게임 디자인을 했다. 그런데 사장이 와서 이것저것 바꾸라고 했다면 디자이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것은 네 의견이고 전문가인 내 의견은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팀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할 조직입니다. 만약에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망했다. 그러면 게임 디자인을 한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그 팀 전체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취하는 조직이죠.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런 디자인을 했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색깔을 썼는지, 왜 그곳에 뒀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치열한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되고 기획이 되는 것이죠. 느낌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팀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팀원을 설득하려면 디자이너는 데이터에 근거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어떤 한 80% 이상이 이렇게 데이터를 이상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합리적이고 감동적인 이유로 팀원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11 기념탑을 설계한 버드 월츠의 말처럼 왜 기념탑의 위치와 높이를 고려를 했냐, 여기다 놨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념탑의 그림자가 희생자의 무덤에 햇빛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높이와 장소를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건축가 같은 경우도 영혼이 없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울림이 있는 기념탑을 설계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철저한 이제 토론을 통한 디자인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단지 직급만 없앤다고 창조적인 기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직급을 없애고 칸막이 다 없애면 직원들의 감시만 더 심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창조적인 기업은 위계 조직이 아닌 역할 조직에 의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략 매도 후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린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부모가 두려우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적 장세는 주가 상승의 시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